아버지가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전화 너머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날 며느리 SNS엔 처가 어머니와 부산 여행 사진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선이 필요하다는 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노영자입니다. 올해 62이에요. 20살에 반지하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김밥말이부터 시작했어요. 오징어 다리를 손질하고 당근을 채 썰고 단무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야 바닥을 밀고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은 영자네 김밥이 제일 싸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팔았어요. 재료를 아끼지 않았고 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2년을 일했어요. 남편 박종현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어요. 가게 문을 닫으면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자기가 들었고 어려운 손님은 자기가 상대했어요.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들 준서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비가 없어서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꿨어요. 가게 옆 작은 방에서 출산 후 일주일 만에 다시 김밥을 말았습니다. 아기를 업고 주방에 서는 날도 많았어요. 준서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했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물수건을 나르고 휴지를 챙겼습니다. 엄마, 나 떡볶이 먹어도 돼? 물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밥을 먹었어요. 우리도 먹을 게 떡볶이와 김밥뿐이었으니까요. 준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동네 부동산을 매일 돌았습니다. 낡은 근린주택이 매물로 나왔어요. 1층은 가게, 2층과 3층은 주거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샀어요. 은행 대출을 받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모두가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빚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하면 갚을 수 있다고요. 1층에 새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자분식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2층은 우리가 살고 3층은 월세를 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대출을 갚았어요.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휴일이 없었어요. 준서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공장 딸도 분식집 아들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준서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김지수예요. 지수는 예쁘고 밝았어요. 디자인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았어요. 손을 잡고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지수야,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 너 많이 좋아한대.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준서 오빠 정말 좋아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을 준비했어요. 서울 변두리 빌라였지만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 저희가 냈어요. 아이들 첫 출발은 가볍게 해야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젊은이들이 빚 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지수 잘 돌볼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쁜 날에 울면 안 되니까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팀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걸요. 결혼 초기엔 괜찮았습니다. 지수는 상냥했어요. 명절이면 와서 인사하고 음식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여행사를 크게 키웠거든요. 국내 여행 전문 여행사였는데 사업이 잘 됐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주말마다 지수네 집안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행사 프로모션, 가족 워크숍, 친척 모임. 준서와 지수는 거의 매주 처가에 갔어요. 엄마, 이번 주는 장모님이 제주도 팸투어 가는데 우리도 가야 해서. 다음 주는 처가 큰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해했어요. 젊은 부부가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첫 해엔 설날 시댁, 추석 처가로 나눴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처가 우선이 됐습니다. 엄마, 이번 설은 외갓집에 큰어머니가 오신 데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추석은 외삼촌 환갑이 겹쳐서 그날 하루만 처가에 있을게. 결국 우리는 명절에 아들을 못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TV만 봤어요. 저는 명절 음식을 혼자 먹다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어요.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오늘 아빠 생신인데 저녁에 올 수 있어? 아, 맞다. 오늘이네. 엄마 미안한데 회식이 잡혀 있어서. 문자 드릴게. 저녁 6시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단체 문자였어요. 같은 문구가 여러 사람에게 간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제 생일엔 퀵으로 떡 케이크가 왔습니다. 카드도 없었어요. 송장에 김지수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반면 처가 생신은 달랐습니다. 지수가 올리는 SNS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큰 상, 꽃다발, 풍선, 케이크. 다 같이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요. 최고의 엄마. 같은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생일엔 단체 문자, 장모 생일엔 호텔 파티.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은 증거가 되는데 말은 자꾸 흐려지니까요. 어느 일요일 저는 처가에 전화했습니다. 용기를 내서요. 지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니? 아빠랑 나랑 같이 밥 먹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 주는 저희 엄마 생신 주간이라서. 그 다음 주는 어떠세요? 응, 그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오기 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 갑자기 회사 워크숍이 잡혀서. 다음에 꼭 뵐게요. 다음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어요. 붉은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 일정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애들 오나? 아니, 바쁘대. 항상 바쁘네. 그러게. 우리는 그렇게 짧게 대화하고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서운함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는 김장을 했습니다. 혼자서요. 예전엔 며느리가 와서 도왔는데 이번엔 연락도 없었어요. 김장을 마치고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김장했어. 김치 좀 가져갈래?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친정 엄마가 김장 엄청 많이 해주셔서 냉장고가 꽉 찼어요. 죄송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맞지?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연결된 사람들일 뿐인가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쿵 소리가 나서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손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파. 많이 아파. 응급실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깁스를 해야 합니다. 최소 6주는 고정해야 해요. 남편은 깁스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른손이었어요.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도와줘야 했어요. 새벽에 남편이 일어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 고생이 늘었잖아.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침에 저는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졌어. 네, 진짜요? 많이 다치셨어요? 깁스했어. 6주는 해야 한대. 아이고, 어떡해. 저 지금 당장 갈게요. 응, 아빠가 많이 불편해하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아들이 온다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언제 와? 엄마, 미안해.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회의? 응, 팀장님이 갑자기 불러서 정말 미안해. 그래, 알았어. 내일은 올 수 있어? 내일. 지수가 처가 행사가 있대서 주말에 꼭 갈게. 주말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왔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아빠 손목 다친 거 알지? 주말에 시간 되니?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저희 부장님이랑 중요한 피칭이 있어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깁스한 손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여전히 안 왔어요. 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지수의 SNS를 봤습니다. 친구가 요즘 며느리들 SNS 보면 다 나온다고 해서요. 지수의 최근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부산 바다가 배경이었습니다. 지수와 처가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랑 갑자기 부산 출동, 힐링 타임. 게시 시간을 봤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제가 지수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었죠. 부장님과 피칭이 있다고요. 그런데 부산에 있었습니다. 엄마랑 여행을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러웠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깁스한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흰 거즈가 조금 더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무거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 우리 가족 맞지?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봄비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만 아팠어요. 초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지중해 크루즈 가요. 처가 부모님 효도 여행으로요. 열흘 코스예요. 정말 기대돼요.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곧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동안 고양이랑 화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집 열쇠 맡길게요. 고양이 밥이랑 물만 갈아주시면 돼요. 화분도 이틀에 한 번씩만 물 주시면 되고요. 부탁드려요. 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0번쯤 읽었어요. 열흘 동안 크루즈 여행, 처가 부모님 효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는 건 고양이와 화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분이 보였어요. 말라가는 흙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이 왔습니다. 문자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문을 덮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떡할까요? 당신이 결정해. 도와줘야 하나요? 그건 당신 마음이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상처받았다는 걸요. 저는 문자에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열쇠 가져와. 이틀 후 지수가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집에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갈 수 있어요. 저희 고양이 나비가 좀 예민한데 어머니는 잘 따를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네. 선물 많이 사올게요. 지수는 웃으며 갔습니다. 저는 열쇠를 보았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식물과 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인가? 가족이 아니라 관리인인가?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래 묵힌 서류철을 근린주택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통장 내역, 유언장 초안, 빛바랜 도장들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선명해 보였어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재산 정리 계획. 첫째, 준서 명의로 준비하던 신탁 보류. 둘째, 근린주택 2층 지분, 배우자에게 증여. 셋째, 유언 대용 신탁 전환. 넷째, 조건부 상속. 마지막 항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조건부 상속.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족은 관계다.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된다. 노력 없는 상속은 없다. 크루즈 출항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인천항이에요. 배 진짜 크네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왔습니다. 지수와 처가 식구들이 배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앞치마 대신 재킷을 입었습니다. 운동화 대신 구두를 신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은행.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무슨 일로? 정리할 게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갈까? 아니요. 혼자 갈게요. 당신은 집에서 쉬세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신탁 이관 보류하고 싶습니다. 신탁 이관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가 보였어요. 수령인은 준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류하시면 수령인에게 통보가 안 됩니다. 진행하시겠어요? 네, 보류 부탁합니다. 도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 꽝 찍었어요. 붉은 도장이 종이에 박혔습니다. 프린터가 영수증을 뱉어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예약을 해뒀었어요. 어서 오세요, 노영자님. 법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근린주택 지분 변경하고 싶어요. 지분 변경이요? 네. 2층 지분을 제 남편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계획했던 부분은 철회할게요.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등기부를 보니 건물 전체가 노영자님 명의네요. 네. 제가 대출받아서 샀어요. 남편분께 증여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계산해 주세요.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가 있어서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께 예정하신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언 대용 신탁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유언 대용 신탁이요? 네. 조건부로요. 법무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원하세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첫째, 정기적 방문. 월 2회 이상. 둘째, 명절 참석. 설과 추석 중 최소 1회. 셋째, 긴급 상황 시 24시간 내 연락 가능. 넷째, 부모 생일 직접 방문. 법무사가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조건부 신탁은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조건 미이행 시 수령인을 변경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조건 미이행 시 지역 청소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걸로요. 장학재단이요? 네. 상속은 권리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예요. 관계가 없으면 상속도 없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제 사망 후 상가 임대 수익의 30%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요. 좋은 일이시네요. 나머지 70%는요? 배우자와 아들에게 5대5로 분배. 단 조건부로요. 어떤 조건이신가요? 제가 작성한 조건이 있어요. 저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어요.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말씀이 맞으십니다. 유언장에 이 내용을 넣으시겠어요? 네.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나요? 공증인을 연결해 드릴게요. 1시간 후 공증이 끝났습니다. 서류가 완성됐어요. 프린터가 종이를 계속 뱉어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말로는 자꾸 흔들리니까 종이로 남기는 거다. 도장이 종이에 꽝 찍힐 때마다
제 마음속 말들이 종결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이 텅 비었다가 다시 차는 느낌이었어요. 비워낸 자리에 단단한 게 들어왔습니다. 경계였어요. 저는 경계를 그은 겁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크루즈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오후에 준서와 지수가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선태난 얼굴, 바닷빛 스카프, 면세품 봉투. 엄마, 다녀왔어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올리브 오일 사왔어요. 이태리산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잘 다녀왔구나. 네, 정말 좋았어요. 배도 크고 음식도 맛있고 바다가 진짜 예뻤어요. 준서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장모님이 진짜 좋아하셨어. 평생 처음 가본 크루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고양이는 어땠어요?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어. 화분은요? 물 줬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저는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이것 좀 봐라. 이게 뭐예요? 집안 서류다. 미리 읽어라. 준서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신탁 변경 계약서, 공증 확인서, 유언장 사본.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읽어보면 알아. 준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겼어요. 지수도 옆에서 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신탁 보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맞아. 근린주택 지분도 아버지께로 증여됐네요? 응. 그럼 저희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준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앉아라. 얘기하자. 셋이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넘어진 날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그날 너희는 어디 있었지?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산에 있었어요. 맞아. 처가 어머니랑 여행. 나한텐 회의 있다고 했지? 죄송해요, 엄마. 설과 추석. 3년 연속 외가 우선이었어. 그건 내 생일엔 단체 문자. 처가 생일엔 호텔 파티.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건 화분과 고양이가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우리를. 준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알면 됐어. 그래서 경계를 그었다. 경계요? 응. 가족도 경계가 필요해. 무조건 참는 게 사랑이 아니야.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효도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효도는 서열이 아니라 순환이야. 한쪽으로만 흘리면 고여. 고이면 냄새나.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준서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조건이 있어. 서류에 다 나와 있어. 준서가 조건부 신탁 조항을 읽었습니다. 월 2회 방문, 명절 참석, 긴급 상황 연락, 생일 방문. 기본이야. 가족의 기본. 그것도 못 지키면 가족이 아니지. 엄마, 다시 기회 줄게.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줘. 서류는 쉽게 안 바뀌어. 그래도 길은 열어뒀어. 조건만 지키면 돼. 준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시작은 너희가 하는 거야. 나는 기다릴게. 하지만 무한정은 아니야. 지수가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가족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가족인데. 저는 지수를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지 마. 사과는 행동으로 해. 네, 네. 꼭 보여드릴게요. 준서도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다시 열심히 할게요. 진짜 가족처럼 할게요. 너희는 원래 가족이야. 다만 행동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날 준서와 지수는 오래 있다가 갔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잘한 걸까요? 응. 필요한 일이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가족인지 아니면 연결된 사람들일 뿐인지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아버지 정형외과 가시는 날이지? 응, 그런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회사 반찬했어요. 괜찮아. 내가 데려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2시에 도착할게요. 준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시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어요. 진료를 받고 재활운동 일정도 잡았습니다. 아빠, 다음 주 화요일 재활운동 첫날이래요. 제가 또 모시러 올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화요일 저녁 지수가 반찬을 해왔습니다. 큰 통에 담아서요. 어머니, 짜게 안 했어요. 아버지 드시기 편하게 간 맞췄어요. 저는 반찬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지수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반찬을 넣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찾아서 버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반찬 해올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미역국? 미역국이요? 알겠어요. 다음 주에 끓여올게요.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준서와 지수가 일찍 왔어요. 엄마, 오늘 창고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너희가? 네. 저희가 할게요. 셋이서 3층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낡은 간판이 나왔습니다. 영자분식. 지수가 간판을 닦았어요. 어머니, 이게 첫 가게 간판이에요? 응. 42년 전 거야. 와, 이 출발선이 정말 멋지네요. 지수는 간판 사진을 찍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걸면 좋겠어요. 가게예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이게 어머니 역사잖아요. 저는 지수를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준서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집 먼저 갈게요. 처가는? 다음 날 가기로 했어요. 이미 장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시댁이 먼저예요. 추석 당일 준서와 지수가 새벽부터 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었어요. 지수가 전을 부쳤습니다. 저는 나물을 무쳤어요. 준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4명이 절을 했어요.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명절 같았습니다. 저녁에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명절은 돌아가면서 할게요. 이번 추석 시댁, 다음 설은 처가. 공평하게요. 그래, 그게 맞지.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할게요.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라. 조급할 것 없어.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새로 만든 기록 노트였습니다. 표지에 가족 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9월 5일 월요일 준서, 아버지 병원 동행. 9월 6일 화요일 지수, 반찬 배달. 9월 10일 토요일 함께 창고 정리. 9월 18일 추석 명절 함께 보냄. 예전엔 잘못을 기록했습니다. 영수증처럼 쌓아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좋은 일을 기록했어요.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증오도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돌봄도 습관이 돼요. 저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어때? 좋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시간이 필요해. 당신 손목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깁스 풀 날도 얼마 안 남았어. 다행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습관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어느 날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영자님, 첫 장학금 집행이 끝났습니다. 5명의 학생이 선발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탁자 이름을 공개하실 건가요?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내일이면 충분해요. 제 이름은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서류, 바꿀 건가? 뭐요? 신탁 서류. 조건 다 지키고 있잖아. 아직은요. 왜? 경계는 안전선이에요. 선이 있어야 사랑이 흘러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저녁 때 준서가 왔습니다.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뭔데? 우리 집 비상문서예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보험증권, 대출 서류, 공과금 자동이체 리스트. 혹시 저희에게 무슨 일 생겨도 엄마가 헤매지 않게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고맙다.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다음 달부터 일요일 저녁은 무조건 우리 집이에요. 무조건? 네. 달력에 고정했어요. 빠지면 벌금 10,000원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벌금은 장학금 통장으로 보내라. 네, 알겠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서류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왜요? 내년 가을까지 지켜봐야지. 1년 더요? 응. 습관은 오래 지켜봐야 진짜야. 준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할게요. 그래. 천천히 해.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저는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변경 검토 내년 가을. 포스트잇을 도장 위에 붙였습니다. 경계는 남겨두되 기대의 여지를 조금 더 붙여뒀어요. 남편이 잠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이제 좀 살겠지? 응. 이제야 우리 집에 사람 소리가 나요. 그러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경계는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로 데려다 줬어요.
사랑은 무한정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아는 거였어요. 그 선 위에서 사랑은 고이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골고루, 공평하게, 건강하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는 사랑을 가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선이 있어야 존중이 생기고 존중이 있어야 사랑이 흘러요. 저는 그 선을 그었습니다. 늦었지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하는 게 용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니까요.